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6.25 전쟁 세미나에 관련해서 공동 주관자인 이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내일이 6.25 76주년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그 전날 이 세미나 행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셔서 이 전면에 국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 1절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 영령과 순국 일사에 대한 묵념 있겠습니다. 묵념 시작.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오늘 6.25 남침 전쟁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우리 박수영 의원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예,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내일이 바로 6.25 76주년 되는 날입니다. 근데 내일은 아시다시피 정부 공식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관해 주신 한반도 선진화재단, 그다음에 자유민주연구회 그리고 자유민주연구원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는 사실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주최한 영화 다큐멘터리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네덜란드 용사들에 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역시 제 예상대로 정부와 국회에서는 딱 저 혼자 참석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 참전용사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코리아라는 나라는 정말 몰랐다. 근데 왜 갔느냐? 네덜란드가 독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자유를 잃은 적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당했던 걸 생각하면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참전하셨다는 분들이 계셨고 다 93세, 4세 이렇게 되신 분들이고요. 한 분은 100세가 넘으셨는데 다큐멘터리에 대사가 그러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오기도 전에 그분은 또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전쟁, 6.25 남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320만 명 이상 돌아가셨고요. 우리 군이 37만 5천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3만 7천 명의 미군을 포함한 4만여 명의 유엔군이 이 땅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2,339분은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유엔 묘지, 즉 유엔 기념공원이라고 공식 명칭 바꿨지만은 그곳에 지금 잠들어 계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전쟁 오늘 제목을 보시면 6.25 전쟁이 아니고 6.25 남침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6.25는 남침 전쟁인데 너무 요즘 우리 사회에 소위 좌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뭐 계신지 모르겠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제가 단식 투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이 속해 있었던 인민노련에서 6.25는 북침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유엔 묘지를 지역구에 두고 있는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해서 제가 5일 동안 단식 투쟁을 했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6.25가 북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헌법재판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6.25와 전쟁 사이에 남침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어서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오늘 6.25 하루 앞두고 많은 네 분께서 발제하시고 토론하시게 되는데 전부 우리 사계의 전문가들이십니다. 맡아주신 남승욱 교수님 그리고 김광동 원장님 비롯한 분들께 깊이 감사 말씀 올립니다. 좋은 토론 저도 끝까지 지켜보고 또 많이 배우고 또 가서 우리 유엔 묘지에 잠들어 계신 2,339분의 영웅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공동 주최자인 한반도 선지자단의 박지한 이사장 전 장관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예, 항상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6.25 남침 전쟁과 자유민주주의 이 뜻깊은 세미나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수영 국회의원님, 자유민주연구학회와 자유민주연구원 그리고 귀한 통찰을 나누어 주실 발제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참전 용사와 호국 영령들께 머리 숙여 깊은 추모의 뜻을 올립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미래를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그런 점에서 6.25 전쟁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살아있는 역사이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수령이었습니다. 6.25 남침 전쟁으로 한반도는 참혹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굳건한 의지와 국제사회의 연대에 힘입어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압축 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뤄내는 기적의 역사를 썼습니다. 철권 통치와 계획경제를 채택한 북한과는 뚜렷이 대비됩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는 한 번 얻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헌법 제정회의를 마친 뒤 공화국이죠.
지켜낼 수만 있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자유와 공화정의 운명이 결국 시민의 책임과 덕성에 달려 있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곧 자유민주주의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저절로 전성되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저절로 전성되는 유산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부단히 성찰하고 지켜나가야 할 책무이자 소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산적한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익우선 외교의 부상, 저성장 고착, 사회갈등 증폭과 포퓰리즘 확산 등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자유와 공회의 덕목을 든든히 다지고 법치와 시장 경제에 더욱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6.25 남침 전쟁의 교훈을 성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하며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거룩한 여정에 하늘의 축복과 가호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세미나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 그 사회를 맡으신 그 남성욱 교수님을 소개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이 남성욱 교수님은 뭐 다 잘 아시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고려대학교 졸업하시고 미주리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따셨습니다.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고려대 교수를 역임했고, 그다음에 그 국정원 산하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소장을 하셨고요. 또 차관급자리인 민주평통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숙명여대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십니다. 저는 그럼 마이크를 우리 남성욱 교수님한테 넘기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박수영 의원님, 또 박재환 장관님, 유동열 원장님, 우리 선생님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는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청와대 초청 행사를 안 한다고 합니다. 뭐가 바쁜지. 네, 매년 하는 행사거든요. 뭐 8월 광복절에 한꺼번에 몰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어제 박수영 의원님이 네덜란드 대사관 행사에 갔는데 저는 어제 광화문에 감사의 정원 행사를 갔습니다. 안 가보신 분들 꼭 가보세요. 외국인들이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16개의 돌기둥에 나라별로 새겨져 있거든요.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안 되고 정원호 씨가 됐으면 없앤다고 그랬습니다. 가슴이 아주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잘 판단해 주셔서 감사의 정원이 지켜지게 됐습니다. 네, 200억 들었다고 예산 낭비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하에 그 홀까지 해서 보시면 정말 예산이 아깝지 않은, 수많은 외국인이 와서 자기네 나라의 참전 사실을 알고 사진을 찍고 갑니다. 네, 한국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해야 되는 때가 된 거죠. 8시서부터 10시까지 그 탑에서 조명을 쏘는데 세종문화회관과 어울려서 장관입니다. 안 가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6.25 남친 전쟁을 저희가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조금 저희 작은아버지가 경찰이었습니다. 대전경찰국 소속이었는데 네, 뭐 사망을 했습니다. 1950년 7월 예, 대전까지 인민군이 내려왔고요. 네, 뭐 경찰, 군인 뭐 하여튼 네, 사망을 했고, 그 당시
결혼을 안 한 총각이었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하여튼 그 둘째 아들의 그 비보에 대해서 시신을 그 당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민군들이 뭐 쏘고 땅에다 그냥 묻는 상황이라 그냥 저기서 사망했다고 그러지 뭐 시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세미나를 시작하고요. 오늘 제 사회자의 역할은 시간 관리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계 전문가들의 발제를 요약하거나 뭐 하는 일은 좀 가능한 한 삼가고 키워드만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네 분의 발제자를 모셨는데 먼저 한미안보연구회 장삼열 사무총장님의 6.25 남친전쟁의 전략적 교훈을 더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25분 정도 하시면 네 분 말씀하시고 또 방송선과 소통하고 또 마지막에 우리 박재환 이사장님, 박수영 의원님 또 종합적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삼열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미안보연구회 사무총장 장삼열입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6.25 남침전쟁 발발 76주년인데 특별히 대한민국의 정말 그 위기 순간에 마지막 보루였던 낙동강 그리고 그 핵심이 부산인데 그 부산에 그 지역구를 댄 우리 박수영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6.25 남침전쟁 관련 정책 세미나를 하게 돼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얼마 전에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에서 뭐 워크숍을 하고 또 다음 세대한테 교육을 한다면서 나온 얘기가 뭐죠? 6.25 남침 전쟁이 아니고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아주 이상한 용어를 아주 동일하게 내세우는 걸 보고 제가 전쟁관 기념관의 사무실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제한된 시간 내에 저 나름대로 6.25 남침 전쟁의 전략적 교훈인데 한미 동맹의 형성과 발전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면서 국가 존망을 결정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6.25 전쟁을 단순한 과거사나 역사 교육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하죠. 그리고 아직도 좌측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남치민이 북치민이 하면서 논란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은 아시다시피 현재 진행형입니다. 7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숭고한 희생과 피와 땀을 흘린 결과 우리가 지켜낸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6.25 전쟁은 역사 안보 교과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방금 드린 말씀처럼 전략적 교훈 속에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형성됐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현재 5쪽 보시면 한국군의 무방비와 전략적 오판이 나와 있는데 전쟁 발발 이전부터 북한의 군사적 준비와 남침 징후가 지속적으로 포착이 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미국도 전략적 오판을 해가지고 이 전쟁이 또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 전략적 오판을 했느냐? 2차 세계대전의 승자인 미국은 소련이 동유럽에서 계속 공산화 확장을 해 나가자 거기에 중점을 두고 또 일본 재건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조금 강화가 됐다. 그래서 1949년 6월에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또 거기다가 1950년 1월에
미 국무장관 에치슨다인이 극동 방어선을 하면서 한국과 대만을 제해시키다 보니까 약간의 오판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주었다. 6쪽에 보시면 그런데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군사력 증강을 계속 추진했고 스탈린을 몇 차례 찾아가 가지고 결국 남침 승인을 받았고 또 중국 마오쩌둥으로부터 전쟁 지원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반면 남한의 대비태세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참 허술하기 그지없었고 전쟁 직전에 대비태세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 4월부터 계속 전쟁 준비 차원에서 긴장하고 비상을 걸었던 걸 하필이면 6월 24일 날 새벽에 비상을 해제하면서 그동안 못 갔던 휴가도 가고 애출입학 가면서 거의 2분의 1, 3분의 1의 병력이 자리를 비우는 그러한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자국의 군사력과 그 억제력 그리고 유비무환이 되어 있을 때만이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1차적인 그 교훈 속에서 근데 그 중에 감사한 거는 7페이지 보시면 미국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다고 저는 봅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 미국은 정말 예상 밖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이 즉시 NSC를 소집을 하고 북한의 남침을 국제 질서에 대한 아주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을 하면서 정말 핵심이 뭐냐면 미국 자체적으로만 한 게 아니고 유엔을 통한 국제적 대응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오후 2시, 이건 미국 시간입니다. 유엔 안보리를 결의를 해가지고 북한군의 적대 행위 즉각 중지하라. 그리고 38도선 이북으로 철수하라. 이렇게 했는데 말 안 들었죠. 그래서 또다시 6월 27일 날 다시 안보리가 재소집되어 가지고 제83호에서는 북한의 남침을 국제평화에 대한 파괴 행위다. 그리고 군사 제재와 함께 모든 유엔 회원국들한테 이렇게 어떤 공고를 했냐.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빨리 지원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지원하게 됐고 또 7월 7일 84호에서는 통합군 사령부를 설치하라. 이런 승인이 떨어지면서 유엔군 사령부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도 유엔 연합군이 창설되고 국제사회가 침략 행위에 공동 대응한 최초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성공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의해서 미국은 이제 급히 미 24 보병사단부터 쭉 해가지고 1기병사단, 25사단, 2사단, 7사단 등 지원 병력이 이제 따르게 되죠. 그래서 유엔군은 미국뿐만 아니라 16개 전투 지원국과 5개 의료 지원국이 참여한 국제연합군 그리고 물자 지원이라든가 또 의사 편병국까지 하면 63개국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선동에 놀아나서 이게 항미 원조다 그러는데 항미 원조가 무슨 뜻입니까?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원조해 준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한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개입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중공군을 할 때 참전이란 말도 쓰지 마시고 불법 개입이라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 동맹의 어떤 그 차원에서 보면 제가 그 분석한 거는 한미 연합작전의 사례를 몇 개만 이렇게 쭉 터치하면서 가겠습니다. 이제 6.25 전쟁이 발발되면서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제는 자유진영과 또 공산진영의 그러한 최초의 냉전 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작전은 단순한 군사협력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이렇게 결정적인 요인으로 했다. 10쪽 보시면 최초 1950년 7월 5일 아마 다음 주 정도 되죠. 그래서 중미령 전투에서 미 24사단 1개 대대 플러스 해가지고
스미스 TF가 오산 중미령 일대에서 북한과 최초 맞닥뜨렸는데 약 540명의 그러한 그 전투병이 왔지만 실질적으로 전쟁 준비가 제대로 안 됐고 훈련도 안 되다 보니까 181명이 이렇게 사상자가 생기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승패를 떠나서 미군이 이렇게 신속하게 대한민국에 참전하게 되므로 북한의 그런 김일성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해서 낙동강 방어선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최후의 보루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걸 이제 그 부산 페리미타 교두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낙동강 방어선에서는 워커 장군이 낙동강 사수를 애치면서 스탠드와 다이를 했고 또 아시다시피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은 북한군 정예 3개 사단을 1개 사단이 막으면서 힘이 붙이니까 워커 장군의 전략 예비인 미 27연대를 또 이렇게 함께 투입을 해가지고 연합작전을 정말 실질적인 연합작전을 다부동 전투에서 수행을 했다. 세부적인 건 나중에 또 우리 서상문 박사가 얘기하니까 넘어가고요.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의 흐름을 바꾼 연합작전의 걸작이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해병 1사단하고 제7사단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군에서는 해병대, 규모는 적지만 해병대가 함께했고요. 또 국군 17년대가 연합 상륙작전을 보란듯이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12쪽 보면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작전에서는 군사작전과 인도주의 결합을 통해서 이제 장진호 전투에서 스미스 사단장이 잘 싸웠지만 이어지는 흥남 철수작전에서는 정말 인도적인 그런 작전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가용한 선박은 150여 대밖에 안 돼서 그 당시 물동량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군인도 10만 명을 후송해야죠. 또 중요한 기묘 장비, 물자, 탄약 이런 거 하면 도저히 실을 수 없었는데 그때 아시다시피 미 10군단장 알몬드 군단장이 그거를 승인을 했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원사한테 보낸 서신 또 그때 군단이라든가 사단에 또 이러한 그 협조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어서 결국 민간인들이 탑승을 할 수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마지막 배를 할 수 있는 빅토리아호에 14,000명이 타면서 생명의 기적의 항해를 이루는데 그 왜 생명의 항해라 그러냐 아시다시피 2박 3일의 항해 기간 동안에 5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군 군의관이 받다 보니까 이름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김치 1, 2, 3, 4, 5에서 이렇게 5분이 됐고 그다음에 빅토리아에 타신 분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빵집 주인이 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성심당 임길순 회장님이 여기에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스토리를 아시겠지만 밀가루 그 포대 받아가지고 꼭 빵을 2, 300개 만들면 100개를 남겨가지고 자기보다 더 먹기 힘든 그 배고픈 사람한테 줬다 그래요. 그런 또 참 애틋한 소연도 있고 그래서 6.25 전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얘기도 있지만 우리의 그 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감동쟁이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지평리 보면 또 연합군이 처음으로 승리한 확신전대 계속 중공군 불법 개입으로 밀리다가 지평리 전투에서 1개 연대 23연대 전투단이 이렇게 중공군 6개 연대를 맞아서 잘 싸워가지고 물리쳤는데 그때 누가 또 있었습니까? 프랑스의 몽클라르 중령. 네. 근데 몽클라르는 알다시피 1, 2차 대전 참전 용사고 3스타로 전역하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파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국방부를 찾아간 거예요. 저 참전하겠다. 국방부 차관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선배님 안 됩니다. 지금 퇴역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형편이 알다시피 대대급밖에 안 갔는데 대대장이 필요하지 장군님이 필요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탁 하면서 나 모자 이마에 있는 나 계급장 띄우고 중령 달 테니까 보내줘. 이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막 속에 지평리에 이기게 된 기가 막힌 사연이 나중에 이제 시간 없어서 안 하지만 그
그 비상용 사이렌 가지고 적의 그 중공군의 그런 나팔과 피리를 제압한 얘기 등등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정말 대표적으로 연합전 성공 사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카투샤. 여기 카투샤 출신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카투샤가 50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의 합의해서 창설이 됐어요. 당시 미군이 지형도 모르지 언어도 안 통하지 문화도 익숙하지 않지 정말 헤매고 있을 때 이 카투샤들이 처음에는 통역 임무를 했지만 나중에는 정찰 임무, 전투, 작전 지원 등 해가지고 정말 잘했고요. 또 아까 그 인천 상륙 작전 할 때도 약 8,000명 정도가 어디에 됐었냐면 미 7사단의 거의 반 정도의 그 병력을 차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때까지만 해도 이 카투샤는 별 볼 일 없는 건 됐는데 누가 이를 제대로 카투샤를 이렇게 챙겨줬느냐? 웨버 대령이라고 중공군 그 51년 2월에 원주 부판에서 싸우면서 오른팔과 다리를 잃었던 웨버 대령이 나중에 전역해가지고 야 우리 한국 전쟁 잊혀버린 전쟁 실패한 전쟁이 아니야. 우리는 승리한 전쟁이야. 기억해야 될 전쟁이야. 하면서 만든 게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19개의 군상을 해가지고 이 한국전쟁을 이렇게 격을 높인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2차 리모델링 할 때 야 우리 미국만 36,000, 37,000명 전사했냐? 아니다. 카투샤도 7,000명이나 전사했는데 이분들을 기리해야 된다 해서 나중에 그 추모의 벽에는 카투샤 7,000명의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미동맹 상징이다. 자, 15쪽에 가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내용인데 방공포로 석방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전쟁이 1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생기잖아요. 아이고 많은 피해가 있다 보니까 피하가 아이고 끝내자. 그래서 1951년 7월부터 이제는 전쟁 이제 종전 휴전 협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2년 동안 지지부진했어요. 그 배경에는 스탈린이 맡고 있었던 거 있지만 스탈린이 죽자마자 이제 막 그 부상병 그 포로 교환한다지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휴전을 통일까지 연계시켰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2차로 세운 게 뭡니까? 뭔가 상호 방위 조약 이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했는데 미측에서 별로 응신 안 하고 들은 척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지른 게 뭐냐? 방공포로 석방이다. 그래서 53년 6월 18일 날 8개 그 포로 수용소에서 동시에 쫙 풀어서 약 27,000명이 전격 석방이 돼서 처음에는 엄청 미측에서 아주 좋아해서 막 쌍시옷 해가면서 늙은 뭐 노인이고 뭐 어쩌고 하면서 이승만을 욕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로버트슨 그 미 국무부 차관보를 이게 보내게 됐는데 16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오자마자 이제 어떻게 했느냐? 18일간 경무대에 붙잡아 놓고 계속 협상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12번이나 만나가지고 관철을 했는데 그 수용 조건이 뭐냐? 미국의 명백한 한국 방위를 보장해라.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하자. 그리고 군 현대화하고 군사 원조 경제 지원해달라. 이런 것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난감했어요.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결국 이게 통해가지고 8월 8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 변영태 외무장관, 미 덜레스 국무장관이 가조인, 임시조인을 했고요. 그리고 10월 1일 날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서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결돼서 발효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지속 가능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18페이지 밑에 보면 그러면 6.25 전쟁의 전략적 교훈과 한반도 안보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해가지고 저는 이 몇 가지 전략적 교훈은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남은 유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첫 번째 전략적 교훈은 억제력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핵 미사일로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 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한 군사력과 명확한 동맹 공약을 우리가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군사 안보는 평시에 준비해야 된다. 왜? 개전초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알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세 번째, 신뢰할 만한 동맹은 국가 생존의 전략적 자산이다. 저는 이렇게 과감히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자유의 가치. 프리덤 이즈나 프리. 늘 얘기하죠.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관이 중요한데 북한의 불법 남침, 중공군의 불법 배익 등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교육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항미 원조가 어떻고 이런 말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육사에서 전쟁사 교육이 선택 과목으로 바뀐다 이래서 너무 기급을 해가지고 펴낸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들려준 6.25 전쟁 이야기입니다. 제가 4명의 손주인데 6대 전쟁사 교관도 했고 또 이라크 파병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사와 실제 경험한 거 이론과 실제를 해까지 해서 정말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전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단순하게 어렵게만 쓴 게 아니고 감동 스토리 위주로 해서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보느다를 많이 해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교보문고에 보면 베스트셀러 10 한 10위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박수 받을 건 아닌데 이제 박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그러면 한미동맹은 어떻게 진화해야 될 거냐? 알다시피 지금 미국은 중국 견제하고 본토 방어가 가장 중요한 국익으로 알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이러한 안보 상황에 맞춰서 뭔가로 해야 되는데 선순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지금 발전 과정에 있죠. 그래서 21쪽 보면 키워드가 미치가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동맹 현대화 속에 모든 걸 이렇게 좀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맹 현대화는 역할 기반의 동맹으로 진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두 번째는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장 억제 전략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전에 대비한 한미 연합방위 체제와 전시 작동권 전환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일이라도 전작권 전환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전작권 전환이 마치 그냥 정치적 어떤 결단에 의해서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한미연합 방위체제 억제력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이러한 거 크게 보면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하나 따져야 제2의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발제하는 것도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 이런 세미나를 준비한 것도 이런 것들을 저희뿐만 아니고 이 방에 있는 분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돼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전략적 유연성과 글로벌 안보 확대입니다. 요즘 이제 옛날하고 달랐죠. 옛날에는 주한미군이 붙박이장처럼 해가지고 대북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도 됐고 군사력도 됐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이 대북 위협은 견제하고 통제해라. 그러면 우리 한미 동맹 그리고 주한미군을 어떻게 한다? 이 극동아시아 또 아태 이러한 그 지역 안보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통제해서 전쟁이 없도록 잘 아우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작년에 미국 그 국제학술 세미나 갔더니 미치 그 친구가 이런 말을 제시했어요. 지금까지는 철갑 동맹이었다. 묵직하면서 듬직했죠. 근데 그걸로는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글로벌 안보 협력까지 포괄하는 타이타늄 동맹으로. 타이타늄 어땠습니까? 가벼우면서도 질기고 단단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목표로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면서 자유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해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6.25 전쟁은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아주 큰 선물을 남겼기 때문에 70년이 지난 이쯤에도 약 3,000번의 국지 도발이 있었지만 전쟁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한 해안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핵심 교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억제력이다. 그 다음에 국가안보는 평시부터 준비하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우리가 유지하자. 즉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자.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올바른 역사관을 다음 세대한테 확실히 심어줘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스팔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잖아요. 다행스러운 것은 20대, 30대가 이제 정말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다음 세대가 확실히 그를 잘 인지하고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 총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회의 중에 우리 김미애 의원님 오셨습니다. 제가 그냥 사회자를 대신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조배숙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장삼열 총장님 발표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첨언을 하면 작년에 트루만 대통령의 외손자가 왔었습니다. 서울에. 다니엘이라고.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이 북한군이 남침했다라는 소식을 받고 10 seconds, 10초 만에 막아라, 그 나쁜 놈들을. 그런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메가다만 인기가 있고 트루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거 조금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 싶다라고 다니엘이라고 그 트루만 대통령의 외손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트루만 대통령은 그 미주리주의 캔사스라는 동네에 그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지금 트루만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 중부에 있는데 언제 미국 가시는 길에 시간 내서 한번 들리시면요, 그 뮤지엄에 이 코리안 워 한국 전쟁 그 역사가 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올해 10월 15일 날 그 트루만 뮤지엄에서 세미나를 갑니다. 한미동맹의 레가시 앤 피처라고 그래서 과거와 미래. 올해 미국은 250주년입니다. 건국.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미동맹, 지금 우리 장 총장님이 타이타늄 얼라이언스를 얘기를 했는데 아주 좋은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문 환동의 미래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낙동강 방어선과 다부동 전투의 재조명입니다. 한 20분 정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분 네. 시간이 네. 뭐 1, 2분 정도야 뭐 초과돼도 할 수 없죠. 네. 같이 25분 좀. 네, 네, 그러시죠. 뭐 그러면 뭐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박수영 의원님, 그리고 여타 관련 학술 기관들 오늘 장들도 많이 나와 계시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이게 세미나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저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가능하면 25분 딱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57분인데요. 간단하게 제 전공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공은 러시아 혁명하고 중국 공산당을 했습니다. 석사는 그걸 썼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는 지금 뭐 학계에 많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국방부 제가 근무원으로 연구원으로 있을 때 나온 책들은 전부 비매품이라서 책방에 깔리지를 않아서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야에 묻혀서 이렇게 혼자 연구만 하고 글이나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처럼 아주 소중한 귀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제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들으시면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처음 듣는 이야기가 뭔고 하니 우선 제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낙동강 방어선 원래 형성인데요. 낙동강 방어선 형성 재조명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 전투 재조명의 다부동 중심 서술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재조명이란 말에 아마 눈이 갈 겁니다. 재조명이란 말은 결국은 뭐 앞에 연구가 좀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시각이 좀 어떻게 좀 틀어졌거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과도하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속된 말로 까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어떤 연구 분야든 간에 학술이라는 것은 앞에 선대의 선행 연구자들의 공로 그것을 토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 앞에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 그러니까 한국 국내 학회뿐만 아니라 러시아라든가 일본, 중국, 미국 등등의 대만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연구 저작들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저의 어떤 알매 지식의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앞에 연구하신 분들 정말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그 이야기 중에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낙동강 전선 방어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부산 교두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그 낙동강 전선의 의의는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낙동강 전선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적화를 막은 선이었습니다. 최후에 그 전 국토의 한 10%밖에 안 남은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공산 적화를 극복했던 그런 역사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어선이었습니다. 이 방어선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어선을 어떻게 지켰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아마도. 지금까지는 학회에서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평가하거나 이해하고 하는데 재구성하는데 과도하게 다부동 전투에 과도하게 비중을 많이 뒀습니다. 또 그리고 다부동 전투를 정말 그 지휘를 잘하셨던 백선엽 장군에게만 많은 어떤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전선들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희석됐다 그럴까요? 아니면 약화됐다 그럴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다 해서 다부동 전투의 어떤 평가, 가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저평가한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학술이라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어떤 기존의 선입관, 지식을 다 내려놓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면 우선 다부동 전투뿐만 아니라
나머지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는 부대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 그리고 그 부대들이 했던 역할과 또 각각의 지역에 어떤 있었던 전투들,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시다시피 낙동강 전선은 X선, Y선, 그리고 데이비드선, 이 세 선이 삼중으로 있었습니다. 삼중이 있었는데 X선이라는 것은 낙동강에 연해서 낙동강 외안에 있는 방어선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이 무너졌을 때는 바로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다부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Y선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결국 7월 달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이 두 개 선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미군이 특히 메가드와 워커 라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데이비드선 라인인데, 이것은 미국이 최악의 경우 부산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XY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을 때는 미국이 철수를 하기 위한 안전지대를 구축한다, 그런 측면에서 데이비드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뭐 학계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대구 북방에 있는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외관 이남으로 쭉 내려오면 미 1기병사단과 그리고 그 밑에 24사단, 그다음에 미 25사단, 이렇게 이제 방선이, 미군이 이렇게 낙동강선을, 자연 그 방어선을 연해서 방어를 하고 있었고, 또 이제 동북부, 북동부 쪽으로는 외관을 중심으로서 다부동 쪽에서 1사단, 6사단, 8사단, 그리고 수도사단이 들어. 그 다음에 한국군 3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관부터 다부동부터 해서 그 다음에 영천, 신영, 그 다음에 경주 옆으로 안강, 기계, 그 다음에 포항, 형산강주입니다. 여기에 투입된 부대들은 우리 한국군이 지금 5개 사단이 들어가 있고, 미군이 1차적으로는 1개 사단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미 2사가 미국에서부터 직접 정원이 됩니다. 그리고 미 제1기병여단과 해병여단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병력들이 대체로 한 8만 명에서 되고요. 그 다음에 북한군이 이제 13개 사단일 수도 있고 11개 사단일 수 있는데,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예비가 아닌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11개 사단입니다. 11개 사단은 밑으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 동해안 포항으로부터 해서 쭉 해서 외관으로 해서 꺾어지면서 낙동리에서 꺾어지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단에 전부 다 배치되어 있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다부동 앞에서는 3사단, 그 다음에 13사단, 그 다음에 15사단, 이렇게 지금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사단이 완편 사단이 아닙니다. 병력은 3개 사단에 못 미치겠습니다. 그러나 3개 사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자, 여기서 이제 그 병력과 투입된 그 병력이나 이런 전선이 형성된 데서 다부동 전투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다른 사단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했다는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컨대 마산 진동, 마산 이쪽으로 함안에서 마산으로 오는 그쪽 전투에서 만약에 무너졌다라고 하면 바로 낙동강 위로 올라가서 창녕으로 넘어서 부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40km 정도에서 50km 정도 되는 그것이 굳이 낙동강 하류를 거치지 않고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6사단은 아시다시피 중공군 제166사단이 개편돼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6사단으로 만들어졌는데, 소단장은 방호산 소장입니다. 방호산 소장은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인데 김일성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아마도 추측건데 목포 쪽으로 가게 되는 거는 아주 중요한 그 전술적 실책을 범했는데, 북한군이, 인민군이 아마도 그건 중국과 어떤 그 항구를 점령해서 중국과 뭔가 군수기지 병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계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가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포항도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향이 포항인데 포항에서 만약에 무너졌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포항에서 그 당시에 일제 때 남아있는 어선들이 그 징발을 한다거나 해서 부산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마산이 무너졌다 그러면 결국은 뭐 바로 부산이 그 이제 피침되죠. 피침되면 김일성이 목적이 뭐였습니까? 8월 15일 부산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는데 결국 그 대구가 점령이 당하지 않더라도 그건 협공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24사단이 맡았던 그 북한군 건너편의 4사단인데 거기도 한 번은 영산 하부까지 한번 피침이 당했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물리쳤는데 거기 24사단이 만약에 뚫혔다라고 하면 동시에 마찬가지로 부산이 위험했습니다. 또 그 위에 그 제1기병사단도 마찬가지죠. 그 외관이라든 그쪽에 뚫혔다면 대구가 바로 그냥 2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뚫혔다면 바로 다부동도 협공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 다부동 이제 옆으로 오른쪽 옆으로 그 영천 신정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천 신정 전투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영천 신정 전투도 마찬가지로 메가드가 굉장히 중요시했던 전투입니다. 그리고 워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만약에 영천 전투가 무너진다면 나머지 포항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모든 이거 문제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영천이 무너진다면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영천에서 부산까지 1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천과 그 대구로서 그게 바로 거의 한 20km 정도 될까요? 그리고 후미를 칠 수 있고 바로 다부동도 바로 1사단도 협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시에 안강 기계 전투 그리고 포항 영상 전투 지금까지 학회는 안강과 기계와 포항 이게 좀 나눠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나눠서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12사단이 기계로 내려왔던 12사단이 그 수도사단에서 방어를 우회해서 포항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포항을 점령하면서 나중에 포항에 있던 3사단이 바로 구룡포로 뒤로 그 우리 해상으로 철수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포항이 무너졌다 그러면 바로 해로로 부산까지 직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안강 기계 전투가 무너졌다면 바로 경주를 통해서 대구를 갈 수도 있고 바로 울산도 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통편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바로 포항에서 대구까지 가는 철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항에서 경주를 거쳐서 울산으로 해서 부산까지 가는 동해남부선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일제 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환 이 철도가 바로 미군이 중요한 군수 보급품을 서로 보급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자세하게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연구라든가 그리고 이 낙동강 전선을 이해하실 때는 유기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느 한 전투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이런 생각을 좀 탈피해서 전방위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군과의 이제 합동전 다부동을 이제 성공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던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부동 전투가 의의는 다 아시겠죠. 대구가 이제 피침이 안 당했고 그래서 그걸 지켜냄으로써 바로 이제 그 영천이라든가 다른 어떤 지역들도 유기적으로 똑같이 역으로 논리가 역으로 우리 엮어보면 똑같이요. 거기 대구가 안 당했기 때문에 영천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외관도 마찬가지고요. 미 1기병사단이 나중에 이 다부동 쪽에 외관 쪽에 한번 피침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때는 이제 1950년 9월 달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차 8월 공세 때는 다부동 전투가 8월 한 24일까지 백선엽 장군이 선전을 해서 막아냈는데 나중에 영천 이제 북한군은 다부동이 안 뚫히니까 15사단의 주력을 영천으로 돌립니다. 영천으로 돌리니까 이제 우리 그 지휘부에서 바로 영천으로 이제
그 병력을 이제 빼돌리는데 그럴 때 바로 외관에서 이 미일 기병 사단이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 백선엽 장군이 다시 또 그쪽으로 이제 투입이 돼갖고 803 전투도 치르고 이러는데 그런 어떤 자세한 전투 상황은 제가 설명을 좀 지양을 하고요. 여기서 몇 가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정책 세미나라는 측면에서 한국 전쟁에 관련해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부동 전투의 공로는 당연히 뭐 백선엽 장군이 우리가 알다시피 선전을 했고 승리를 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역사학자로서 아주 역사관이 간단합니다. 어떤 역사 인물이라도 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역사의 명장이라도 제가 좀 수많은 동서양의 역사가를 많이 만나봤고 역사 인물을 봤지만은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징기스칸뿐만 아니라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였고 또 국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신이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 역시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회에서는 지금까지 너무 공만 많이 부풀려졌다. 공만 너무 많이 생각한다.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저는 하나의 학자로서 이건 좀 시정이 돼야 된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파라든가 저도 우파의 한 사람이지만 그런 어떤 우파의 가치라든가 이걸 넘어서는 부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역사가 제대로 연구가 돼야 되고 제대로 인식돼야 됩니다. 교육도 제대로 돼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려다 지금 이왕에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 들었죠. 김일성의 그 노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또 뭐라 그럽니까? 메가더하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그랬죠. 그것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에서 북한군은 침입한 적이 없다, 침략한 적이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은 뭐라 그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상반간에 남북 간의 상반간의 어떤 실수에 의한 전쟁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역사를 공부로 제대로 했던 사람이 할 말입니까? 더구나 국가 지도자가 이렇듯이 지도자마저도 이렇게 형편없는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물며 밑에 우리 필부 장사미사 같은 이런 사람들 일반인들 역사 지금 제대로 교육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은 전면적으로 새로 다 써야 됩니다. 제가 감언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전쟁에서 특히 이 낙동강과 다부전 전술에서 중요한 부분 또 다른 두 번째 문제는 승리의 요인 중에 백선엽의 어떤 지휘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가 뭐였겠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병력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미 25사단 예하 27년대 마이켈리스 대령이 지휘하는 27년대가 투입됐습니다. 27년대가 거기는 아시는 이야기지만 전부 다 워크의 그 당시 어떤 전략적 관점에서 소방대라는 역할로 중요한 시점 어느 한 곳에 뚫히면 다 뚫힌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불이 났으면 불부터 꺼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워크가 직접적으로 투입시켰습니다. 마이켈리스 그 대령이 지휘하는 27년대를. 27년대 뿐입니까? 20년대도 또 투입되죠. 한국군도 또 연대가 또 투입됩니다. 8사단에서 오는. 자, 이렇듯이 병력도 다른 사단에 비해서 많이 지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장비 어떻게 지원받습니까? 첫째, 화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화력도 미군의 아주 다각적인 전향적이고 굉장히 집중적인 그런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수치는 제가 제 논문에 여기 다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탱크, 전차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군이 전차가 한 40여 대가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북한이 들어올 때는 247대설이라는 게 있고 러시아에서는 좀 최근에 나오는 게 241대설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낙동강 전투 때는 이 40여 대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40여 대가 늘어오면서 우리가 정말 일사단 특히 백선엽 장군이 그런 이야기 있어요. 노이로제에 걸렸다. 우리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전투에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38선 넘어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게 바축카포를 했지만 그거 몇 개 들어갔습니까? 그 다음에 화염병도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화염병도 장개석이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원래 거기 그 당시에 처음에 한국의 초대 중화민국 대사가 샤오위린이라는 사람인데 샤오위린 대사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참고로 알려줍니다. 이 화염병을 만들어라고. 그 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듯이 그 탱크에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맥을 못 쳤는데 미군으로부터 일사단의 탱크를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전투가 붙어갖고 극복합니다. 일사단이 이깁니다. 일사단이 이기고 또 미군과 직접적으로 그 북한군 탱크하고 탱크 교전이 붙어서 바로 그 다부동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천 무슨 동입니다. 그 동에 한 4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서 폭격기를 붙습니다. 전 탱크전이 붙습니다. 거기서 미군이 이깁니다. 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미군의 폭격입니다. 미군 폭격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 처음부터 바로 정부 제어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처음에 한국 전쟁의 승부의 결판은 이미 벌써 50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끝났다고 저는 봤습니다. 제가 연구를 할 때 처음에 이 결론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데 낙동강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군이 9월 달에 어디를 때립니까? 외관을 때립니다. 외관을 때리는데 그 B-29가 90몇 대가 900몇 킬로를 때립니다. 그 외관에 때리니까 바로 외관과 바로 다부동기 강 하나 사이를 두고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않았고 북한군의 그게 이제 그 거점이었는데 거기서 바로 때리니까 그 완전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혔던 포로 북한군 김윤환 소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폭격을 받아서 김무정이라든가 이런 군사 지도자들이 전쟁할 의사가 없을 정도로 전의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다 밝혀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 논문을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군 작전도 있고 미군의 그 한포 사격 지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이 미군의 그 지원이 상당 부분이 결정적이었다는 부분. 그리고 이것들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백선엽 장군의 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백선엽 장군이 나중에 적정을 판단할 때 50년 7월 달에 적정을 판단할 때 8월 달에 아마도 북한군은 외관과 다부동 축선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그 회고록에 보면 그리고 이제 적정 나가서 보니까 그쪽에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그것을 대단한 선견지명이 있으시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보니까 그 부분은 이미 벌써 1957월 31일 날 정일본 그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이죠. 투스타입니다. 정일본 육군참모총장과 워크라인에서 이미 그런 적정 판단이 끝났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도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 당시에 다 예하 그 전군에 다 하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 출신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군 출신은 결국 명령 체계가 아닙니까? 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투나 평상시나. 그런데 그 당시에 육군본부에서 내려가는 작전 명령 하달이 다 있습니다. 그 전군이 다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일사단이라고 그 명령을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큰 틀이라는 측면에서 틀을 크게 봐야 됩니다. 다부동 전투라는 조그마한 거기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헤맬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이미 그 전략적 구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 나를 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오늘 좀 생략하고요.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제 논문에 자세하게 평가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백선엽 장군의 이제 뭐랄까 과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과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이분도 과오를 하나 있는데 그 회고록만 따라가면 절대 과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회고록을 제가 분석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50년 8월 한 12일에서 20일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저기 다부동에 유악산이라고 있습니다. 유악산이 그 931m인데 가산 다음으로 큰 높은 산입니다. 근데 그게 Y선이 X선이 무너지고 Y선에 우리 아군들이 이제 들어가서 진지를 편성을 하고 이제 진지에 들어가기 전에 그 김점곤이라고 1사단의 제12연대 그 당시는 중령이었지만 부연대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김점곤이라는 분이 사단장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거 감제고지니까 이걸 좀 선제 점령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백선엽 장군은 병력 문제로 병력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에서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북한군이 그걸 이제 선제적으로 그걸 점령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를 쏘라, 내가 뒤로 후퇴하면 나를 쏘라라는 그 전투, 그 1년에 몇 가지 상당히 많은 전투가 이루어지는 그 산입니다. 그 산이 바로 김정곤 부연대장이 점령을 하라는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점령이 되어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백선엽 장군이 이야기했듯이 백선엽 장군의 그 다구동 전투에서 죽은 희생자는 아군이 2,3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만 좀 더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뭐 제가 전공이 뭐 다부동 전투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부동 전투가 아니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은 결론을 못 내리겠고 상당 부분 아마 추출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제가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 부분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국 전쟁이 지금 휴전입니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국 전쟁 휴전이고 한국 전쟁에 대한 연구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한국 전쟁의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국가 차원에서 국가 사업에서 국가적으로 정말 이거는 많은 것들이 투자가 돼 갖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것을 더 능가하고 이어서 더 능가하는 그런 연구를 전폭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시각의 문제, 북한 간의 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각의 문제, 연구자들의 어떤 그런 언어 능력이라든가 연구 능력도 있고 뭐 수많은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결과로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제가 적어도 전쟁을 연구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수정되고 개정돼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가치의 소중함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 국가 이념이랄까 어떤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다면 결국 그 원점 출발점은 해방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국 전쟁에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전쟁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지금 대결 상태고 또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 이런 전쟁 상태에서 휴전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이겨야 될 부분은 북한보다 철저하게 역사에 밝아야 되고 역사에 정통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가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보통 일반 우리 같은 평민들도 정말 제대로 된 역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건대 저는 정치인도 아니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개 초보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국가 지도자들이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도 마찬가지 역사가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너무너무 엉터리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과의 이 관계는 한국 전쟁은 북한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와도 관계가 있고 중국과의 관계가 있는데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 그 92년 9월 달에 한중 수교할 때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중국을 너무 몰라서 그 당시에 외교부 장관 이상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무현의 노태우의 북방 정책의 드라이브에 앞장서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인데 중국과 수교할 때 어땠습니까? 중국을 너무 몰라서 우리가 사실 중국과 굳이 우리가 너무 그렇게까지 다급해서 보채면서 수교하자라고 안 해도 중국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몰랐죠, 우리가. 몰랐는데 그까지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죠. 한국 전쟁에 대한 불법 침입에 대해서 사과하라 했더니 중국이 뭐라 그럽니까? 사과할 이유가 없다 그러죠. 그런 인식이 지금도 시진핑이 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중국 지도부가 어떻게 그 6.25 전쟁을 판단하고 있는지 그 역사관을 제가 자세하게 밝혀놨습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일반 월간조선이나 이런 데 한번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만큼 밝게 그들 입장에서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걔들의 마르크스주의를 저는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고 외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면서 마지막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아까 장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그 남북한이라든가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특히 좌파 쪽 사람들, 저는 뭐 좌파란 말도 안 씁니다. 합북파라고 합니다. 북한하고 합치려고 하는 합북파라는, 저는 신종 용어를 제가 만들어냈는데, 이 합북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합북파들이? 이 사람들은요, 아주 저는 뭐 이 논리를 저는 아주 그 회개망측한 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시간상 그 말씀 다 못 드리고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미군의 우리 정자권 이런 문제, 전자권 이런 문제, 회수라는 이런 문제 전부 형식 논리에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제일 처음에 한국 전쟁에 방아쇠를 당기기 하고자 했던 게 20만, 박헌영이 주장했던 남침만 하면 20만이 들고 일어날 거다. 예, 일어날 거다는 이야기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 내에 국내에 있는 정규전이 아닌 비정규전을 치를 수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점 깊이 한번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시고요. 굉장히 논쟁적인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감히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또 시각을 또 달리 보는 역사 공부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입니다. 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이 남침 전쟁 때 북한군하고 좌익들의 이 만행, 저희 작은아버지 경찰이 여기에 피해를 봤습니다. 네, 김광동 원장님 뭐 20분 하시겠습니까? 25분 하시겠습니까? 시간 절약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25 남침 전쟁은 명백하게 학살 전쟁입니다. 이 학살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나 중국 모택동 문화혁명기의 학살이나 소련이 폴란드를 지배하면서 했던 카틴 학살이나 동일한 학살이 한반도에서 한국 전쟁 중에 펼쳐졌습니다. 95만 명이 학살을 당했으면은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카틴 학살을 얘기하고 킬링필드를 얘기하고 모택동 학살을 얘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 인민군 좌익이 저지른
학살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잊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정치적으로는 공산 제국주의의 확산 전쟁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거대한 집합체가 전 세계사적으로 확산하는 제국주의 전쟁입니다. 이게 제국주의 전쟁의 본질입니다. 한반도로만 본다면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괴뢰 정권이 남침한 전쟁입니다. 제국주의의 확산 전쟁이나 김일성의 남침 전쟁의 본질은 학살입니다. 학살. 인적 상황과 주소, 나이, 장소까지 포함되어 있어 확인된 학살 숫자가 12만 9천 명입니다. 납치 확인된 숫자만 8만 4천 명입니다. 21만 명이 학살 납치된 전쟁입니다. 95만 명이 사망한 전쟁입니다. 이 본질적으로 한반도에서 펼쳐진 대살육 학살이 있었던 학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학살이 왜 펼쳐졌냐? 이 전쟁의 성격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은 군사적 승리, 전투를 통한 군사적 승리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은 군사적 승리의 목표가 있었던 것을 넘어서서 체제 변혁, 공산혁명을 진행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소련이나 중국이나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그 학살이 한반도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전투와 함께 학살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공산정권 수립에 방해가 되는 민족에 대한, 양민에 대한 대제거 작전이 펼쳐졌던 겁니다. 한반도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 승리를 위한 전투에서는 동원이나 징용이나 징발이나 부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 학살이 펼쳐지지만 점령기에 펼쳐진 체제 변혁 과정에서의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협조하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모든 세력에 대한 제거 학살입니다. 그 작은아버지 희생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많은 희생이 공무원에서 있었고 대한민국 주도 세력에 있었습니다. 엘리트에서 있었고 우익 단체에서 있었고 기독교에서 있었고 지주들에게 있었고 자산가한테 있었고 경찰한테 있었고 경찰 가족이 무참하게 학살됐고,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우고 지키고 주도했던 세력들이 제거됐던 학살 전쟁이라고 평가돼야 됩니다. 학살의 시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점령 과정에서의 학살인데 이 당시만 해도 상대적으로 선별적입니다. 그리고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소위 약식이지만 인민재판이라는 것을 거쳐서 학살을 합니다. 대부분은 반동 세력이라고 부르고 악질 세력이라고 부르던 대한민국 주도 세력, 반공 세력에 대한 대제거 작전이 첫 번째 점령 과정에서의 학살입니다. 두 번째의 학살은 무차별적인 대량 살육 학살입니다. 그것은 언제 펼쳐졌느냐 하면은 1950년 9월 25일부터 펼쳐집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9월 28일 서울 수복이 임박했을 때 공산군은, 인민군은, 김일성은 장차 유엔군, 미군, 국군에게 도움될 만한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후퇴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민족학살이 펼쳐진 겁니다. 대전교도소에서 학살된 2,000명이나 마을별로 600명, 400명씩 학살이 펼쳐진 것이나 전 지역에서 후퇴를 하면서
마을별로 남자들을 모아놓고 손을 만져보고 손에 농사 짓지 않는 손을 가진 사람을 학살을 하고 안경 낀 사람을 학살을 하고 후퇴하면서 소위 남로당 계열들이 이 마을은 우익 마을이다 하고 하면은 그 우익 마을 69명 전체를 학살을 하고 이 학살이 펼쳐졌던 겁니다. 전북 옥구군 미면에 3일간 25, 26, 27, 3일간 574명이 학살당합니다. 신암, 영암 마을별로 각 8촌 전체 31명, 37명, 8촌 이내 2살, 1살 어린아이부터 83세, 87세까지 8촌 이내 37명, 31명 전체를 학살을 합니다. 그것이 수백 건입니다. 이 당시에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낫, 도끼, 곡괭이, 장작, 죽창 모든 것이 동원이 됐습니다. 죽인 사람들은 우물에, 저수지에, 강에,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우리 민족 5천년사, 만년사 중에 저는 1950년 9월 26일 1950년 추석날 9월 26일이 우리 민족사에 가장 많은 몇만 명의 학살이 펼쳐진 날이라고 봅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가 가장 많은 학살이 펼쳐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학살에는 지역적 특징이 있습니다. 전남, 전북, 충남에는 학살이 펼쳐지고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일원에서는 납치가 이루어집니다. 납치할 수 없으면 학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남북, 특히 신안, 영광, 영암, 무안, 장성 등에서 많은 곳에서는 한 개 군에 2만 명, 작은 곳에서는 한 개 군에 4천 명이 학살합니다. 신안군의 복길리는 우익마을이라고 평가돼서 86명 마을 전원을 학살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학살도 바로 이때 확보가 됩니다. 진행이 됩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학살은 그는 우리가 차마 말하기 어려운 수준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학살을 하게 전남북 충남에서 학살을 하게 했냐면 전선이 평안도 함경도로 넘어가면서 이 군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제2전선을 만들어 그래서 백운산, 지리산, 회문산 일대에 대거 수만 명의 빨치산과 인민군 잔존 세력이 제2전선을 만듭니다. 이 제2전선들이 그 주변 일대에 영광, 무안, 신안, 영암 이 일대에서 무차별적인 학살을 10월 늦어진 곳은 치안이 확보된 1951년 2월까지도 학살을 저지릅니다. 이 학살은 단지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 땅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북으로 가면서 황해도 신천 지역이라든지 평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학살을 저질러서 황해도에서만 약 7만 명이 학살이 되고 그중에 신천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약 3만 명이 학살되어 있습니다. 학살 대상은 국가 주도 세력입니다. 면석이, 이장, 대한청년단, 기독교, 경찰, 경찰가족, 치안유지 보조자, 반공대, 항공대, 여기서 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에 항거하는 항공대, 자위대 및 그 가족들이 학살당합니다. 두 번째 대량 학살은 기독교에서 나옵니다. 논산의 병촌교회에서 66명 학살, 영광의 야월교회에서 65명 학살, 영광 염산교회에서 77명 학살, 영암의 상월교회 학살 포함해서 영암교회에서만 89명을 학살을 합니다. 확인된 것만 저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확인한 것만 1720명 수준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물론 천주교 포함입니다. 주지스님도 학살당했습니다.
지주 자산계층 엘리트에 대한 그 학살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학살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민족의 대학살이 펼쳐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일본은 제합리교회에서 일제시대 때 제합리교회에서 23명을 학살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구체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저지른 13만 명의 최소 13만 명의 그 거대한 학살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23만 명의 학살은 대단한 것이고 북한이 저지른 13만 명에 대한 학살은 잊혀져도 되고 보상 못 받아도 되고 알려지지 않아도 되고 그냥 묻어두고 사는 것입니까? 이 보상 방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인민군을 지원했다가 좌익을 지원했다가 땔감을 대줬다, 밥을 해줬다, 짐을 날라줬다 이런 과정에서 부역행위로 군경에 의해서 처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보상받습니다. 그런데 국군을 지원하고 경찰을 지원하고 유엔군을 지원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보상 단 한 건의 보상이 없습니다. 침략군을 지원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보상이 되고 스스로 홍성이라든지 수 없는 곳에서 스스로 공산군과 맞서 싸우다 죽은 민간인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침략군을 지원하면은 보상받고 대한민국군과 대한민국 경찰을 함께하고 지원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그 책임은 침략한 북한한테 있으니 북한한테 가서 보상을 받으라는 식입니다.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1억 3, 4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인민군한테 죽었는데 국군한테 죽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꾸고 있습니다.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인민군한테 죽었다라고 해서 다 진상규명된 사건을 2기에 아니다, 국군한테 죽었다라고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펼쳐져요. 모든 교전 중에 죽은 사건을 다 인민군이 아니고 국군에 의한 교전 중 사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죽이는 행위이고 역사의 정의를 뒤집는 행위고 반대한민국적 정책과 제도와 보상 시스템이 한국 땅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도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침략군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근이라든지 국민보도연맹이라든지 거창 사건이라든지 수없는 구체적인 사건은 다 국군과 경찰이 과잉행위에 있어서 했던 사망 사건만 다루고 있습니다. 단 한 건도 구체적으로 북한이 저지른 학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고 반대한민국 북한을 옹호하는 교과서라고 보여집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전쟁은 킬링필드나 문화혁명과 같은 대학살 전쟁이었다. 그 학살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 지키다 저항하다 죽어간 그분들을 우리가
기념하거나 기록하거나 보상하거나 그 희생에 추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6.25 기념식에 기관장으로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만 5.18에 대해서는 기차를 빌리고 버스를 빌려서 대거 갑니다. 제가 참석했던 6.25 기념식에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들이 왔던 적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 더 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이 김광동 원장님 말씀 중에 민족 최대 희생일인 9월 26일을 전쟁 학살 추모일로 지정을 하는 그 제안이 참 실현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 편향되게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한국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공적인 기념일, 저희가 6.25 벌써 7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박수영 의원님 이런 행사도 안 하면 전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사람들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으로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추모, 그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을 만든 것도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런 9월 26일을 추모일로 하는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아쉬움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제를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제 4는 유광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이 6.25 남친 전쟁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20분에 도저히 못하겠고 좀 더 좋은 말씀이 있다 그러면 25분까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유광호입니다. 제 이번 발표는 그 전쟁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맞아가지고 전쟁이라는 것은 국가의식을 고양시키고 즉 국민의식, 내셔널리즘을 고양시키죠. 그것도 국민주의, 내셔널리즘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사상적인 논리 전개고 그게 또 근대 세계 역사의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들 실현이 됐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의 6.25 남침 전쟁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 그것을 한국 당시 전쟁기의 정치 동향을 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이번에 이 발표입니다. 저는 기존의 이 한국 역사라든가 이 정치 문제에 대한 역사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 두 가지를 비판하고 그것을 넘어서 다른 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나이브한 관점, 또 좌익적인 관점, 꼭 좌익이 아닌 중도를 표방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학자들, 지식인들이라도 이런 나이브한 관점을 가짐으로써 결국에는 좌익들의 대한민국 사상 전복 전쟁에 아주 좋은 재료를 갖다 바치는 이런 것이 지금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리얼리즘, 즉 아주 실제주의, 실제에 입각한 그리고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첫째, 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는 모두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일자 일획도 어김없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이런 나이브한 고정관념, 이거 넘어서야죠. 그리고 재헌헌법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이런 관점도 전시를 다루는 문제에서는, 그리고 체제의 깊은 어떤 모순된 문제점을 우리가 살필 때는 좀 넘어서야 될 그런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금원이랄까 지침은 민주주의란 한 방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지구상에서 전 인류 어느 나라에서나. 그리고 어떤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체제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 것이다 라는 금원. 그리고 무서운 얘기지만은 항상 우리를 덮고 있는 문제죠. 공산주의자 레닌이 얘기했듯이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세력에서 쓰는 작전입니다. 레닌의 지령 주장이었어요.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레닌의 지침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상황을 우리가 유념을 해서 지금 그 고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간상 간단하게 그 골자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제 포인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키아벨리안 모멘트이고 또 하나는 프루던스입니다. 요거를 실마리로 해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키아벨리안 모멘트란 뭐냐면은 이 방금 얘기했듯이 그 어떤 국가가 그 자기 체제를 근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수단도 사용해야 될 때가 있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타협 불가능한 적인 전체주의죠. 공산주의죠. 거기에 정복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한 방법, 불법적인 사용도 불사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위 1952년에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는 정치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간선하는 것이 이제 재헌헌법의 권력 구조였는데, 전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국회에서 그 2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밀어내고 국회가 자기들 주도로 결정을 하려고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그 재헌헌법의 권력 구조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제로서 미국식의 권리분립적이고 그리고 아주 활기차고 강력한 집행부, 행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그 현대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당시 토착 정치 세력과의 그 이 세력 균형상 그것이 가능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내각제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정치 세력들이 권력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면서 이렇게 권력 놀이를 하기에는 내각제가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건국의 주역이요 민족 지도자를 국민에게 압도적인 신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을 배제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살짝 얹어놓은 진정한 대통령제는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또 내각제도 불충분한, 그야말로
엉터리 이 타협의 그런 정부 형태였습니다. 그 모순이 드러나는 것이죠. 전시가 되니까 더욱더 그랬습니다. 전시 이전에도 이미 건국을 하고 몇 달이 되지 못해서 내각제로 개헌하자는 국회 주도의 그런 발의가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그 1952년에 제2차 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소위 그 발췌 개헌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제에 기본적으로는 가까운 그런 식의 헌법 개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동할 수 없는, 그리고 신생국에다가 이북에는 국가 반란 세력이 국가 형태의 권력 체계를 가지고 남침을, 적화 통일을 준비하고 있죠. 우리 내부에서는 각종 반란 세력들이 반로해가지고 반란 상태에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 데서 제대로 된 정비된 그 권력 구조, 대통령제를 가지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 그 헌법 개정을 이루어서 대통령제 정부를 완成시킵니다. 저는 여기에서 비로소 건국이 완성이 된다, 사실상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 시에 독립 전쟁을 하지 못했죠. 미국에 의해서, 연합국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이 돼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건국을 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그 어떤 긴장감이 없어요. 독립 전쟁을 겪은 미국과 같은 데서는 전쟁이 주는 이 기민함, 신속함, 그리고 책임성, 이런 것들이 정치 체제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우리 그게 부족하고 그냥 권력을 차지하는 당쟁심이, 조선시대적인 당쟁심이 가득한 권력 구조였어요. 국회 주도에. 예. 그것을 이 6.25 남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건국 전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승만 정부는 제대로 된 국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정비를 했다. 그래서 바로 국가를 구할 수 있는 비상수단이라는 의미에서 마키아벨라 모벤트라고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신중한 사려 깊은 이 프루던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서양에서 아주 정치와 이 통치의 최고 경지로 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경제제도, 경제발전 전략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뭐냐는 그런 복잡한 뜻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에 반대되는 정치 체제입니다. 국가의 통치 형태예요.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보통 우리의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서양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사회민주주의와 동급에 서로 대비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예, 자유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정치체제고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복지국가주의와 같은 그런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헌헌법에 사회복지주의적이고 사회민주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경제조항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기간 산업은 국유로 한다느니, 또 민간 기업의 이윤도 근로자들이 균점한다느니, 할 수 있다느니, 이런 이제
사회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적인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부에 경제 시스템적으로 사회민주주의와 많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 정부는 제대로 실행을 안 했습니다. 할래야 할 수도 없었죠. 바로 반란의 남침 전쟁이 바로 나는데 이런 걸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여유를 줬더라도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전 산업 사회가 사회민주주의적인 사회복지적인 정책을 하면은 아예 자본주의적인 산업화의 테이크오프, 이륙 시작도 못 해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결코 이어나지 못하는 거, 만년 후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려 깊은 진짜 전략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쟁이 끝나자마자 54년에 제2차 개헌, 소위 4.4.5.2 개헌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런 사회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적인 그 경제 조항을 헌법에서 전부 폐기를 하고 자본주의 산업화를 할 수 있는 기초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마련해 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5.16 이후에 한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죠. 얼마나 프루던스합니까? 이 두 방에 의해서 결국 이후에 수십 년의 아주 유능한 정부와 그리고 또 유능한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자들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세계사의 기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런 전쟁기에 남침 전쟁을 맞아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뭐냐? 사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방금 말씀했듯이 우리가 그 48년에 출발 때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민주주의가 들어와 있는 자유민주주의, 즉 좌경적 자유민주주의. 이거 이제 제 논문에 보면은 좀 자세히 나름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지금은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즉 공산주의와 좌우합작을 할 수 있다는 용공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버리고 반공 자유민주주의를 성립을 시켰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기적적인 발전의 사상적 토대, 그리고 우리 애국 한국민들의 정체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좌익들이 70년 동안의 뒤집기 전쟁, 즉 전복 전쟁을 해서 결국 지금은 뒤집어졌습니다. 좌익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대한민국은 좌익 국가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이 논문들도 그것을 모두 증명해주고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만들어서 기적을 이끌어냈던 그런 반공 자유민주주의는 아주 예전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게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성립시켰던 한국의 반공 자유민주주의가 지금에 주는 함의가 뭐냐?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안티파시즘이라는 것이 심어져 있었어요. 예, 이거는 동서양에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은 2차 대전 때 나치즘, 파시즘과 싸웠죠. 그래서 그 레지스탕스 전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즉 공산주의와 함께 싸웠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상당히 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자유민주주의는 대체로 좌경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건국을 했습니까?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싸워가지고 건국을 한 자유민주주의예요. 우리는 반공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옳았어요. 좌익을 포지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계속 한계 모르게 타락을 거듭해와서 지금 소위 문명 해체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는 몰락을 하고 있죠. 미국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치 천재 트럼프 정부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한테 배웠는지 그 좌익에 반대하는 반공적인 자유민주주의로 다시 회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기적을 이루었던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그 전로의 길 잃어버리고 우리는 도리어 지금 이런 대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그 반공민주주의의 현대판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을 점령한 용공민주주의 이상의 더 좌익적인 세력들을 사실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권의 정치인들, 정치 세력들이 이 제대로 지성을 갖춰야 돼요. 전 대결 구도가 이런 것을 알고 그리고 당당하게 일어설 때 이 문명에 타락시키는 좌익 세력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꾸짖고 극복하고 싸워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길이 없습니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